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최근 아마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재정정책이라는 개념은 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인 우리에게 이 통화정책보다는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정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FOMC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은 이번 위기 국면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정책 모멘텀이 더 강해지기 어렵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연준의 의지 문제라기보다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은 줄곧 한 목소리로 재정정책을 외치고 있죠. 마치 이 통화정책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정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름발이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리 측면에서의 추가 하락 룸은 제한적인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주제는 지금의 저금리 환경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언젠가 이 모멘텀의 물꼬를 틀 주체는 정부, 그 중에서 미국 정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이 정책과 경제 모멘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 모멘텀을 주도하는 시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을 주도해온 건 통화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서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소 원론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 재정정책에 개념적으로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이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는 개념은 우리가 재정정책을 마주할 때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그건 결국 민간 소비나 민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재정정책 효과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어쩌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정부가 순 지출 규모를 늘리고자 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금과 부채 발행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될 경우에는 이는 결국 민간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 민간 소비는 줄어들게 되면서 재정 지출의 긍정적인 효과는 상쇄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금이 아닌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텐데요. 이렇게 민간의 자본이 정부에게 흡수가 된다면 민간은 결국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 정부 부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이 나타날 거고요. 그 나라의 시장 금리들의 전반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 부채 확대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간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 정부가 지출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민간이 쓸 수 있었던 아니면 쓰고자 했던 자본을 정부가 가져가서 대신 쓰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본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민간보다 더 효율적이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전체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는 자금은 작을수록 좋은 것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재정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재정 지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크라우딩인 이펙트, 이제 우리말로 구입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입 효과를 강조하는 측의 주장은 재정 정책이 경제 전반에 더 부정적인 효과를 줄지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를 결정짓는 건 그 시점의 경제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유휴 자원의 존재 여부인데요. 여기서 자원은 돈일 수도 있고요. 노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 구축 효과를 유발한다라는 주장은 이 현재 모든 자원이 민간에 의해서 다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모든 자원이 이미 민간에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원을 가져가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민간이 지금 쓰고 있던 자원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앞선 구축 효과의 주장은 경제가 잠재 성장률 부근에 있을 때 그리고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에 있을 때 적용이 되는 논리인 셈입니다. 또는 이 유휴 자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민간 스스로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배분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입장의 주장입니다.
즉 이 정부의 도움이 없더라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만들면서 경제를 효율화시켜 가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경제 사이클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쪽의 시각에서는 이 경제가 균형점으로 쉽게 잘 돌아가지 못하는 이 경기 침체의 장기화라거나 경제 공황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경기 침체의 장기화, 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은 경제의 유휴 자원이 상당 기간 쓰이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민간 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는 잉여 저축이라거나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들이 오랫동안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 비효율적인 곳에 배분이 되어 있는 자원이 스스로 더 효율적인 곳으로 찾아가지 못할 때 발생을 합니다. 한계 기업의 누적이 대표적인 사례이겠죠. 그래서 이 재정정책의 긍정적인 효과, 이 구입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는 민간에서 쓰이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휴 자원을 정부가 나서서 사용을 해야지만, 또는 이 비효율적인 곳에 고여있는 자원의 재배치를 인위적으로 유도를 해야지만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차피 사용되지 않던 자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민간에서 구축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오히려 정부가 유휴 자원을 활용해서 성장 기대를 높이는 데 성공을 한다면 오히려 이 민간에서는 투자가 다시 확대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정부 지출이 민간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셈이 되겠죠. 이게 재정 정책의 구입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유휴 자원이 오래 남아있는 시기에 금리와 물가는 낮습니다. 다른 말로 유동성 함정,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제는 스스로 회복할 동력을 좀처럼 쉽게 찾지 못하는 환경들인데요. 이 시기에는 정부가 자원을 많이 가져다 쓰더라도, 다른 말로 정부 부채를 발행하더라도 금리나 물가의 상승 압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자원을 가져다 쓰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어차피 쓰지 않던 자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또 정부가 민간에 비해서 조금 비효율적이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언젠가 유휴 자원이 점차 고갈이 되어 간다면, 다른 말로 경제가 장기 성장 추세로 다시 돌아간다라거나 금리와 물가의 상승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때부터 정부의 재정 정책은 비용을 조금씩 더 수반하게 됩니다. 즉 경제가 회복할수록, 경제가 강해질수록 재정 정책은 효과 대비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쩌면 경제 전반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다시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재정정책의 비용 그리고 기대 효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점의 유휴 자원의 존재 여부이고요. 이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이유는 이런 유휴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에서 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재정정책의 비용이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은 이 지출의 절대적인 규모라거나 그 사용처에만 주로 관심을 좀 가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재정 지출의 가장 1차적인 효과를 결정짓는 건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 언제 쓰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현재 시점을 이 재정정책을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쓰기도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좀 돌이켜보시면 지난 2016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당선이 됐었죠.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됐던 감세 정책은 시장에는 강력한 호재이긴 했지만 경제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그 감세라는 정책의 형태 자체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정책을 사용하고자 했던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회복이 되어 오면서 잠재 성장률 부근에 도달을 한 상황이었고요. 또 실업률도 낮았죠. 유휴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점에 정부 지출의 실질적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쌌던 시기에 대규모 재정 적자를 만든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기대 효과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추진되기 어려웠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요는 했지만 재정 정책을 쓰기에는 비용이 비싼 시기, 이 자칫 구축 효과가 우려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선 내용들을 기반으로 최근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힘이 계속 실려오는 이유들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발생했던 대규모의 유휴 자원들이 생각보다 쉽게 소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의 효율성 그리고 활력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경제와 물가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위기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요,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완화 공조에 강하게 나섰었고요. 또 각국 정부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체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난 이후에 주요 국가들은 급격하게 늘어났던 부채를 다시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어쩌면 지나치게 빠르게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유휴 자원이 충분히 소진이 되지 못했던 탓에 글로벌 경제는 상당 기간 이전의 경제 추세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지난 10년간 재정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졌던 이유는 이런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잠재 성장률에도 쉽게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이 예상보다 많은 국가에서 예상보다 오래 지속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와중에 이번에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 사태는 유휴 자원을 충격적으로 키운 사건이었죠.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민간의 경제 활동을 인위적으로 멈추게 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태가 해결이 된다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단기적인 실업, 이 단기적인 유휴 자원의 비중이 그 어느 위기 때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이 보건 정책, 경제 정책의 재빠른 대응이 미비할수록 이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는 유휴 자원들, 이 영구적 실업이 상당 부분 남겨질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분명한 우려 요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은 이 마지막까지 남겨질 유휴 자원이 주로 취약계층에 훨씬 무거운 짐을 안길 가능성을 크게 우려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재정정책의 구축 효과보다는 구입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는 이 재정정책이 꼭 필요한 시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경제 환경 특성상 재정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이유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통화 정책은 더 이상 강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봐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지원할 겁니다. 근데 단지 정책의 목적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게 정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은 유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주체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 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문장은 무엇이든 하겠다, do whatever it takes 였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중앙은행의 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문장은 이 재정정책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죠. 근데 이 문장 속에는 재정정책 역할 없이는 통화정책만으로 더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그로 인한 구축 효과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앞서서 가장 도입부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좀 떠올려 보시면 이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려고 할 때 정부는 유휴 자원이 아니라면 민간의 자원을 끌어다 쓰게 되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준이 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민간 대신 매입을 해준다면 이 정부는 유휴 자원에 더해서 민간의 자원이 아닌 연준이 찍은 돈, 연준이 새롭게 발행한 자원을 이용하는 격이 됩니다. 즉, 이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국채 매입 정책은 이 재정 정책으로 인한 구축 효과가 더 낮게, 그리고 더 완만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로 최근 연준은 이 새로운 목표를 발표하면서 물가 오버슈팅 용인 그리고 최대 고용 추구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준은 고압 경제, 일시적인 경기 과열 국면을 현실화시킬 의지가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 정부가 유휴 자원에 더해서 연준이 제공해주는 추가적인 자원을 함께 경제에 투입해서 궁극적인 결과물을 내는 걸 확인할 때까지 이 구축 효과, 금리 상승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과거에 비해서 더 과감하게 지원할 것임을 천명한 셈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들 뿐만 아니라 이 중장기 금리 또한 더 낮은 수준에서 더 오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회복이 되고 리플레이션 기대가 살아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물론 중장기 국채 금리는 지금보다는 상승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그 기울기가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가파르지는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성장 대비 금리가 낮은 그리고 물가 대비 금리가 낮은 환경은 경기의 실제 과열 조짐이 확인이 될 때까지 연준에 의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는 그렇다면은 정부의 재정 정책은 어떻게 쓰는 게 좋느냐라는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 정부 부채가 민간의 부채 대비해서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 부채 상환 스케줄을 정부가 상대적으로 질서 있게 주도해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정부 부채의 무게는 금리가 낮을수록 그리고 발행 만기가 길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정부는 이 발행 국채 만기를 계속 장기화시켜 가면서 부채의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아무리 이 발행된 금리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 높은 레벨에 있는 정부 부채를 계속 얹어가는 건 이 미래 세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쭉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맞춰졌을 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현재 시점에는 구축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부채가 미래 세대의 구축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항상 인지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 부채의 만기가 돌아올 때 그 돈을 만약에 이 미래 세대가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시점에 금리로 차환을 해야 할 텐데요. 근데 그때 금리가 높다면 미래 세대에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높은 부채 비율이 지금 당장은 재정 정책의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의 금리 리스크까지 제거를 해줄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매우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현 시대 정부들은 이 재정 정책을 가지고 현재 경제 구멍을 메우는 걸 넘어서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물려줘야 한다면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물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에 정부는 당장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에 집중을 해야겠지만 그 이후에 정부 앞에 남겨질 과제는 이 정부의 지출이 민간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자극하는 데 꼭 성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과거 위기들에 비해서 강조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이 위기들은 항상 미국 내 인프라 투자 계획들을 지연 또는 취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해 왔었습니다. 이 위기 때마다 급한 불을 끄느라고 재정을 많이 쓰고 난 이후에는 거의 항상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 계획들을 축소시키는 이 재정 건전화 모드, 긴축 모드로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위기를 거칠 때마다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재원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충분하지 못한 성장, 그리고 미국 내 인프라 노후화 문제를 누적을 시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지나치게 빨리 재정 건전화 모드로 전환하기보다는 인프라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장의 기반은 충분히 만들어 놓을 필요성에 초당적인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최근 이 경제학계에서는 이번 시점을 기회를 삼아서 구조적인 개혁을 함께 시도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출의 비용이 지금처럼 낮은 지금과 같은 환경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주제는 불평등 문제와 환경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불평등 문제를 보시면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 낮아져 왔던 잠재 성장률, 그리고 마이너스 GDP 갭의 장기화, 그리고 잉여 저축, 이 구조적으로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최근 힘을 얻고 있는 견해는 바로 이 소득 불평등의 확대입니다. 전체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에 돈이 몰리는 반면에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쓰는 저소득층의 소득은 계속 줄어들어 왔던 현상이 결국 사회 전반의 저축률을 높이고 수요는 줄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궁극적인 정책의 방향은 정해지겠지만 이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사회 전반의 수요를 억누르면서 잠재 성장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또 다른 구조개혁의 분야는 환경입니다. 최근 유럽을 필두로 가속화되고 있는 이 친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 주도 투자는 이 환경의 지속성이라는 가치를 떠나서도 경제 측면에서도 사실 다방면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고용 창출 그리고 경제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개발이나 수송, 활용, 도시 개발과 같은 이 모든 단계에서 민간의 투자 유인을 계속해서 높이고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닌 분야입니다. 특히 이런 새로운 분야로의 개척은 항상 첫 번째 단계에 대규모 고정 비용이 필요하고요. 또 향후 수익성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만 맡겨서는 가속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의미죠.
네, 이런 분야에 정부가 초기 비용으로 마중물을 넣어주는 행동은 첫 번째로 고정 비용을 분담해주고, 또 두 번째로 앞으로의 향후 이 수익성 리스크 또한 함께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민간의 투자 장벽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초기 국면에서 민간 기업들은 이 선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투자 경쟁을 벌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인프라가 잘만 구축이 되면 나중에는 정부가 손을 떼더라도 민간 자체적으로 산업을 확장시켜 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입니다. 즉 재정 정책의 높은 구입 효과, 크라우딩 인 이펙트가 기대되는 부문이라는 의미죠. 여러모로 정부가 투자를 강하게 시도할 만한 가치가 높은 분야입니다. 물론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다면은 추진력을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받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속도가 좀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방향이 되돌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경기 침체기라는 거는 사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평상시 대비 낮은 비용으로 정부가 경제 구조 개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좀 원하는 방향대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의 재정 지출을 가로막고 있는 건 정책 여력이라거나 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 대선을 앞둔 정당 간의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합의 과정의 마찰 때문이죠. 그래서 11월 대선 이후에 미국의 재정 정책 모멘텀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정부와 의회 양당이 통일이 된다면 그 모멘텀은 더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융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하원을 다 차지하는 경우에 또 물론 이 각종 규제들, 그리고 증세, 경계를 앞당겨 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증시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의 증세 계획은 이 지금의 경제 환경들을 고려해서 연기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유휴 자원을 적극적으로 소진하는 과정에서 이 경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다져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투자 계획에 힘입어서 원자재 시장, 특히 비철 시장이 강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져 있는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들, 이 선진국과 신흥국들 간의 정책 여력 격차입니다. 앞선 모든 정책 내용들은 사실 이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기축통화국인 이 미국을 전제로 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중앙은행이 직접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지원하는 시기에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혜택은 더욱더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반대로 신흥국들 정부는 자칫 중앙은행의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활용이 될 경우에는 환율 급등이라거나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면에 맞닥뜨릴 리스크를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도움을 그렇게 쉽게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은 지금까지 누적이 된 부채 위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채를 얹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금리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의존도, 특히 연준 정책과 미국 금리에 대한 여타 신흥국들의 의존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도 더 높아졌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만약에 이 미국 경제만 혼자서 너무 빨리 회복이 될 경우에도 신흥국들은 다시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준의 정책 방향상 연준이 금리를 올려갈 허들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허들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꼭 이전에 비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미국의 경제가 점차 미국의 시장 금리들의 상승 압력을 가해갈 때 그 금리가 물론 미국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겠지만 반대로 준비되지 못한 신흥국들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 특히 미국과 신흥국 간 경제 회복 속도에 더 큰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동시에 현재 전 세계는 이 보호무역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정 정책이 정책 모멘텀을 주도하는 시기는 어쩌면 통화 정책이 정책 모멘텀을 주도해 오던 지금까지의 시기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좀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에 몇 년간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 있는 기회와 위험에 동시에 마주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변해가는 정책 환경들 속에서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관련 동향을 잘 따라가면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10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